여기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평생을 바친 일본인이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으며 일본 내에서는 배신자나 매국노로 낙인 찍혔고 그의 자녀 또한 배신자의 가족으로 낙인 찍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며 괴롭힘을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일본인은 평생 가족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양심을 저버리고 싶지 않았다며 본인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키코입니다. 평범한 일본 여대생이죠. 친구들이나 같은 과 동기들 사이에선 요즘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BTS나 드라마, K-팝에 빠져들면서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점점 더 한국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는 걸 보면서 나름 뿌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집에서는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절대 금기입니다. 특히 아버지는 예전부터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이상하게 화를 내세요. 원래 다정하고 가족에게 헌신적인 분인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냉정한 눈빛을 지어요. 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직접 비난하거나 욕하는 걸 들은 적은 없어요. 단지 내 앞에서 한국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말아라고 말씀하실 뿐이죠.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한국이 아버지에게 무슨 의미이기에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걸까? 그렇지만 집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볼 때도 K-팝을 들을 때도 아버지 눈치를 봐야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밖에 나가서 보고 듣거나 친구들하고만 이야기를 나눴죠. 집에서는 그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다가 친구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키코, 너희 부모님도 한국 드라마 즐겨보셔? 그 질문에 저도 모르게 속이 상해서 한숨이 나왔어요. 친구들에게 아버지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다들 당황하면서 정말 그 정도야? 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일본에선 지금 한국 문화가 유행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거냐고 묻는 친구들의 질문에 저 역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태도를 겪으면서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고지식하고 현실을 모르는지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왜 굳이 집에서까지 한국 문화를 숨겨야 할까요? 이제는 아버지와도 마음을 나눌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저는 부모님 세대가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의 숨막히는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저를 옥죄어왔습니다.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고통이었어요. 부모님과 나눌 수 없는 비밀이 있다는 느낌은 갈수록 커졌고 특히 아버지가 집에 계신 날이면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고 눈치를 보게 되었죠. 한국에 대해 언급하면 그날의 저녁 식사는 언제나 고요하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마무리되었어요. 저는 결국 부모님에게 독립을 요청했어요. 학교가 집에서 멀다는 핑계로 나왔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집안에서 더 이상 답답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집을 나와서 나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지내고 싶었어요. 부모님은 조금 망설이셨지만 제가 입학한 대학교가 집과 거리가 있어서 쉽게 허락해 주셨어요. 혼자 살게 된 후부터는 비로소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드라마도 마음껏 보고 K-팝도 크게 틀어놓고 들을 수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한국 예능을 보며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잔소리도 들리지 않는 제 공간은 너무나도 편안했어요. 이렇게 지내는 게 얼마나 좋은지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지 아쉬울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도 집에 갈 때면 여전히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부모님 댁에 가서도 한국 드라마 이야기나 K-팝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저를 계속 속박하는 것 같았죠. 아버지는 한국 이야기에 대해서만큼은 여전히 저를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마치 한국 문화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집에서는 철저히 금지해야 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한 번은 아버지께 왜 한국 이야기만 그렇게 싫어하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대답을 해주실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물어봤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날 저녁은 어느 때보다도 차가운 침묵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모습이었고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학에 다니며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되니 마음은 한결 편했지만 가족 간의 거리감은 더욱 커져갔어요. 독립 후 자유로운 생활을 만끽하던 어느 날 저는 친구와 함께 시내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길거리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다소 특이한 광경을 보게 되었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는 피켓을 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피켓과 함께 나눠주는 전단지에는 독도가 왜 한국 영토인지 설명하는 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일본 역사 문헌과 고지도까지 들고 나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금 신기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진 적도 없고 솔직히 말해 그 영토가 한국 땅이건 일본 땅이건 크게 중요하게 여긴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왜 이 문제로 이렇게 열띤 논쟁이 벌어지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대부분도 그들을 의아하게 바라보거나 아예 무시한 채 지나쳤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몰려와 서로 격렬히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서로 큰 소리로 싸우는 두 무리의 사람들을 보니 그저 당혹스러울 뿐이었어요. 왜 저렇게 격렬히 감정을 드러내면서까지 싸우는 걸까요? 저는 옆에 있는 친구와 눈을 마주치며 왜 저렇게 싸우는지 이해할 수 없어라고 중얼거렸어요. 친구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우리 같은 세대에겐 별로 와닿지 않잖아. 라고 답하더군요. 하지만 싸움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서로 고성이 오가고 몇몇은 주먹질까지 하려는 듯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경찰까지 출동해 두 무리를 겨우 진정시켰고 시위는 엉망이 된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에도 독도 문제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민감한 주제라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와 제 또래들은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를 모두 편하게 즐기고 있는데 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독도를 두고 격렬하게 다투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한국 문화를 즐기고 심지어는 여행이나 교류까지도 흔하게 하는데 여전히 과거의 갈등이 남아있는 것 같아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독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날 거리에서 봤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아버지가 싫어하는 이유와 연관지어 생각하게 되기도 했죠.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독도는 일본 영토다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한국에 대해 비난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독도 문제나 한국에 관한 이야기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죠. 저는 어쩌면 아버지가 그런 문제와 관련된 뭔가를 알고 있는 게 아닐까 또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 대한 저의 호기심은 계속 커졌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한국인 유학생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지현이었고 굉장히 세련된 인상을 가진 친구였죠. 지현은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외국인이라는 거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자신감 넘치고 밝은 성격 덕분에 친구들과 잘 어울렸거든요. 저는 지현이와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발표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현이 먼저 다가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 후로 함께 발표 준비를 하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아졌죠. 영어도 능숙하고 발표 준비도 꼼꼼하게 도와주는 모습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현의 자신감 있는 모습에 반하게 되었어요. 뭔가 당당하고 밝은 에너지가 가득한 지현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일본인 친구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현과 친해지면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지현은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이야기도 잘 풀어내서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지현의 삶은 저에게 많은 신선함을 주었죠. 지현은 일본에서 유학을 오기 전에 이미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다고 했어요. 다양한 경험 속에서 자신감이 생겼고 그래서 일본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운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런데 가끔 지현과 대화를 나누다가 예상치 못한 주제에 당황스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역사 수업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현이 조심스럽게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 문제를 언급했어요. 독도 이야기도 잠시 나왔는데 지현이 일본에선 독도가 왜 일본 땅이라고 배워
라고 물었을 때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 외에는 아는 게 없었거든요. 게다가 일본의 교육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 극히 적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지현은 제가 몰라 하는 걸 보고는 당황하지 않고 한국에서 배운 역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줬어요. 평소 즐겁게 대화하던 지현과는 달리 역사 이야기를 할 때는 눈빛이 단호해졌어요. 저는 지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제한된 정보만 접해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역사 문제는 관심 밖의 일이었지만 지현의 진지한 태도에 저는 스스로 부끄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부심과 자존심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는 걸 지현을 통해 처음 느꼈습니다. 역사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지현과 어울리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우리는 종종 함께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근처 카페에서 맛있는 음료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죠. 지현과 지내다 보니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가 더 커졌고 지현처럼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이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의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은 제게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한국인들이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로만 멋져 보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태도와 열정이 그 멋을 더욱 빛나게 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지현과의 우정이 깊어지며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지는 마음이 커졌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편에는 아버지와의 갈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는 그 문제로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때도 한국 관련 이야기는 철저히 피했고 그 대신 학교나 친구 이야기를 어색하게 늘어놓을 뿐이었죠. 그렇게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아버지가 급하게 집으로 와달라고 요청하셔서 무슨 일인가 궁금했지만 자세히 물어보지 않고 일단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이상할 정도였죠. 그러다 아버지는 저를 쳐다보더니 할아버지를 보러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릴 적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할아버지를 보러 가자는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기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낯선 동네였습니다. 그곳에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 할아버지가 계셨죠.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암에 걸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하셨어요.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이 너무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이미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할아버지께서 여전히 살아계셨다니요. 그리고 곧 뵙게 될 할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질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처음 할아버지를 뵈었을 때 할아버지의 모습은 무척이나 초라하고 연약했습니다. 생전 처음 뵙는 할아버지였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죠. 할아버지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미소를 지으셨어요. 마치 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 미소는 오래된 슬픔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은 온통 낡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서 특히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곳곳에 쌓여있는 책과 자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독도와 관련된 자료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낡은 지도, 연구자료, 필기된 메모 등 독도에 관한 기록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잠시 후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집에 앉아 조용히 사케를 한잔하시더니 제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쉽게 잊을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느껴졌어요. 할아버지는 과거에 역사학자로 활동하셨고 젊은 시절에는 대학 교수로 이름을 날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일본의 역사적 문헌과 지도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발견하면서 그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고 자신이 아는 진실을 일본 사회에 알리기 위해 앞장서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께서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할아버지를 배신자나 매국노로 낙인 찍으며 격렬히 비난했죠. 그 피해는 가족에게까지 닥쳤고 아버지도 그 시절 배신자의 가족으로 낙인 찍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며 괴롭힘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극심한 괴롭힘이었기에 선생님께도 도움을 청했지만 오히려 선생님은 집에서 잘못된 생각을 배우고 있다고 하며 차별했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아버지의 몸에 있던 큰 흉터 역시 그 시절 친구들의 폭력으로 생긴 상처였다고 합니다. 할머니 역시 그 상황에 시달리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위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할아버지는 그럼에도 양심을 지키기 위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리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고 그로 인해 아버지는 평생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고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그날의 충격은 제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초라하고 약해진 할아버지의 모습, 그분이 간직한 수많은 자료들, 그리고 아버지의 묵직한 고백. 저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할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로 인해 가족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거리감은 이렇게나 깊은 과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 순간, 마치 거대한 비밀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희미한 목소리로 마지막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역사학자로서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이유와 그로 인해 생긴 가족의 상처를 인정하셨습니다. 나는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할아버지의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어요. 양심을 저버리고 싶지 않았단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만큼 나 자신을 속이는 일은 없으니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듯 아버지의 표정에는 슬픔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리는 일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역사학자로서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학자로서의 양심을 버리는 일이라고 믿으셨대요. 그 믿음은 할아버지의 삶을 철저히 바꾸어 놓았고 가족의 삶도 뒤흔들어 놓았죠. 할아버지는 가족에게 닥친 고통에 대해 깊이 미안해하면서도 여전히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셨어요. 그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날을 기다리며 평생을 싸워왔던 것입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는 그 진실이 무엇인지 이제야 비로소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단지 독도라는 섬의 소유권을 넘어 일본 사회가 왜곡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할아버지의 신념이 제 가슴 속에 강하게 박혔습니다.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를 떠나게 된 이유도 그날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이 할아버지의 집념에서 비롯되었다고 느꼈고 그로 인해 오랫동안 할아버지를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가족의 안전보다 양심이 더 중요하셨나요?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흔들림 없이 답하셨습니다. 진실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란다. 내가 침묵하면 우리 다음 세대도 진실을 알 수 없게 될 거야. 그 순간 저는 할아버지가 진정으로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것은 단지 자신만의 신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역사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돕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가족과 세상을 위한 양심의 싸움이었죠.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할아버지가 가족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겪었던 상처는 할아버지조차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지켰습니다. 할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집으로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저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단지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정도였던 제가 할아버지의 삶과 신념을 알게 되면서 점점 더 역사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역사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와 독도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처음엔 조금 당황한 눈빛을 보이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버지는 당장 저에게 화를 내셨겠지만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 뒤라 그런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선 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자료를 살펴보고 싶었지만 할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당장 가져올 수는 없었죠. 그래서 도서관을 찾고 학교의 자료실에서 가능한 모든 정보를 모아 독도와 한국 역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책 속에는 제가 몰랐던 수많은 사건과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들을 알게 될수록 왜 할아버지가 평생을 걸쳐 진실을 외치셨는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연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배운 역사와 독도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제 요청에 지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진지한 얼굴로 한국에서 배우는 역사와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한국의 관점에서 본 역사는 제가 배워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로 끌려갔던 사람들, 수많은 탄압과 저항. 제가 그동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지현의 설명 속에서 펼쳐졌어요. 지현은 한 번은 제게 묻기도 했어요. 일본에서도 이런 부분을 배우긴 해?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솔직히 말해서 학교에서 배운 것은 지현이 말하는 역사와 전혀 다른 내용이었고 제게는 너무나도 생소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우리가 배운 역사가 얼마나 편향적이고 일방적인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의 교육은 우리가 불리하거나 민감한 사실은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왜곡된 시각을 담아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세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진실에서 멀어진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배운 역사와 한국이 가르치는 역사가 이렇게 다를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마치 그간의 제 삶이 거짓에 둘러싸여 있던 것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평생을 걸쳐 싸운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역사적 장소에서 일본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보고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지현은 흔쾌히 저와 함께 해주기로 했고 우리는 여름방학 동안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거리는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달랐고 사람들의 모습은 활기차고 자신감으로 넘쳐났습니다. 지현은 우선 경복궁부터 안내해 주었어요. 하지만 이번 여행의 진짜 목적지는 따로 있었죠. 우리는 서대문 형무소에 갔습니다. 그곳은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인들이 일제의 탄압을 견디며 저항했던 역사의 아픈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형무소 안에 들어서자 마치 그 당시의 숨소리들이 벽에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벽 곳곳에 새겨진 흔적들, 차가운 감옥의 철창들은 단지 시설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담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현을 따라가며 설명을 들었죠. 지현은 차분하게 한국인들이 형무소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고문을 당하고 자유를 위해 저항하다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동안 이 모든 역사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역사 속에서는 이토록 처참한 사건들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고 근대화를 이끌었다는 내용이 전부였죠. 하지만 현실은 그 모든 것이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독립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전시된 자료들과 설명들은 제가 알던 역사와 너무도 달랐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독립을 위해 외쳤던 글들과 문서들을 보면서 마음이 저려왔어요. 한글로 적힌 대한독립 만세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을 때 그 말 속에 담긴 저항과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탄압 속에서도 자신의 문화를 잃지 않기 위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그런 한국인들의 모습은 제가 지연을 통해 알게 된 밝고 당당한 모습의 뿌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이 독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일본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수많은 문헌과 지도들이 한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할아버지가 연구했던 자료들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실을 알리고 싶어 했을 뿐인데
그 진실이 일본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것은 단지 독도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한국의 역사적 장소들을 다니며 저의 가슴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저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밤이 되어 숙소에 돌아온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며 일본인으로서 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지나고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배워온 역사와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낀 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도 커서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인들은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지금 저는 그저 평범한 일본 대학생으로 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저는 일본 내에서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과 도서관을 뒤져서 독도 문제와 일제강점기 역사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시민 단체를 찾아보았고 다행히도 소수지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들은 일본 사회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알리기 위해 힘겹게 활동하고 있었고 저는 그들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시민단체에 나갔을 때 저는 작은 방에서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었고 저 같은 젊은이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그들은 일본의 과거를 직시하고 제대로 된 역사인식을 통해 한일 관계가 더욱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느꼈어요. 이 사람들 역시 할아버지처럼 진실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쳐온 사람들이라는 걸요. 시민단체에서 처음으로 나눈 대화에서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던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너의 할아버지는 용기 있는 분이었구나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다음 주 저희 시민단체는 길거리에서 독도와 일제강점기 역사에 대한 전단지를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과거에 하셨던 일이라는 생각에 저 역시 긴장되면서도 묘한 설렘이 들었어요. 길거리에 나가 한국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일을 직접 한다는 것은 이전에 저라면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우리를 흘겨보며 지나쳤고 일부는 배신자들이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들의 무시와 비난 속에서도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제 의지는 더욱 굳건해졌어요. 한국에서 지현과 함께 역사적 장소를 둘러보며 느꼈던 감정들이 저를 지탱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언가를 배척하기만 하는 태도보다는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활동이 끝난 후 저는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밝히고자 했던 진실을 일본 사회에 알리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저를 지그시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처럼 용기가 없었지만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면 응원하마. 대신 내 안전과 행복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시민단체 활동을 이어가며 저는 비로소 제 역할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일본 내에서 진실을 알리고 우리 세대가 과거를 제대로 직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제 저에게 중요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 길을 걸으며 아버지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이나 독도 이야기를 금기시하지 않으셨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해해보려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에게 조용히 말을 꺼내셨습니다. 아키코, 내가 할아버지처럼 살지 않길 바랐었는데 이제는 내가 왜 그러는지 조금 알 것 같구나. 아버지의 그 말에 저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할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오셨지만 제 모습을 통해 서서히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이 조금씩 해소되어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돌아온 후로 한국인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배워온 역사가 전부가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제 말을 잠자코 들으셨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일제강점기의 잔혹한 현실과 고통을 떠올리며 저는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인으로서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또한 저는 한국 친구들에게도 저희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일본 내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숨기지 않고 세상에 알리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을, 그리고 저도 그 대열에 합류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주변 친구들에게도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느낀 사실들,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하며 우리 세대가 더 이상 과거의 잘못된 인식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친구들도 진심이 담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어요. 이 작은 노력이 모여 언젠가 일본과 한국이 서로를 더 이해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진실을 알리기 위해 평생을 바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처럼 과거를 제대로 배우고자 하는 일본인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서로 진정한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두 나라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이해하는 미래가 오기를 꿈꾸며 저는 제 자리에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미국의 영향력을 취재하러 유럽을 간 미국 기자가 있습니다. 그 여성은 취재 도중 여러 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국이 미국을 완전히 압도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PBS 방송국의 수석 문화 프로그램 제작자 실비아 버그입니다. 20년 넘게 미국 문화의 영향력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지만 최근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시청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비평가들은 제 프로그램이 식상하다고 혹평하고 있어요. 한밤중 PBS 방송국 15층 제 사무실에서 창밖으로 맨해튼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모니터에는 최근 방영된 프로그램의 시청률 그래프가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한숨을 내쉬며 의자를 뒤로 젖혔을 때 문득 벽에 걸린 세계 지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유럽에서 바라본 미국 문화의 영향력이란 주제로 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흥분된 마음으로 밤새 기획안을 작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장님께 새 기획안을 제출했지만 그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실비야, 자네 정신이 있나?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해외 취재를 간다고? 예산도 없고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아. 순간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어요. 국장님,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 프로그램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가 개인 휴가를 내고 제 돈으로 다녀오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국장님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가 승낙했습니다. 좋아, 자네 열정을 믿겠네. 하지만 결과물이 실망스럽다면 그땐 자네 책임일세. 취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도시들을 선정하고 현지 문화 전문가들과 인터뷰 일정을 잡았어요. 미국 영화 상영관, 음악 공연장, 패션 매장 등을 방문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출발 전날 밤 옷가지들을 챙기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과연 이번 취재가 성공할 수 있을까? 미국 문화의 영향력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을까? 불안감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뉴욕의 익숙한 풍경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앉으며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으로 취재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화면 속 빼곡한 일정표를 보며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어요. 이번 취재로 미국 문화의 새로운 모습을 반드시 발견하고 말겠어. 런던 히드로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이국적인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8시간의 비행 동안 꼼꼼히 준비한 취재 계획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첫 목적지는 레스터 스퀘어의 한 영화관이었습니다. 할리우드 대작 영화의 유럽 프리미어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런던의 풍경에서 미국 문화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맥도날드, 스타벅스, 익숙한 브랜드들이 눈에 띄었지만 왠지 모르게 뉴욕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레스터 스퀘어에 도착하자 길게 늘어선 관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메라를 꺼내들고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이 영화를 보러 오신 이유가 뭔가요? 한 영국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는 언제나 흥미진진해요. 특수 효과도 대단하고 스토리도 재미있죠. 그 순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역시 미국 영화의 매력은 여전하구나. 하지만 그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의 의견은 달랐어요. 요즘은 미국 영화만큼 다른 나라 영화들도 퀄리티가 좋아졌어요. 특히 아시아 영화들이 매력적이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잠시 당황했습니다. 미국 영화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까?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프리미어 현장을 취재했어요. 화려한 레드카펫 행사와 열광적인 팬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할리우드의 힘이 강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옥스퍼드 스트리트의 한 대형 쇼핑몰을 찾았습니다. 미국 패션 브랜드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유럽과 아시아 브랜드들의 존재감이 더 커 보였습니다. 한 매장 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요즘 젊은 층에선 한국 패션 브랜드가 대세예요. 특히 K-팝 아이돌들이 입는 옷을 따라 입으려는 고객이 많아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한국 패션? K-팝? 이게 무슨 소리지? 미국 문화의 영향력을 취재하러 왔는데 엉뚱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경쟁자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BBC 방송국의 한 프로듀서와 만났습니다. 그에게 미국 TV 프로그램의 인기에 대해 물었어요. 그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미국 드라마들도 여전히 인기가 있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드라마의 성장세가 무서워요. 넷플릭스의 톱10을 보면 항상 한두 개는 한국 드라마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취재 방향이 잘못된 것일까? 미국 문화의 영향력만을 쫓다가 더 큰 흐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급하게 한류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유럽 전역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통계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계획했던 대로 미국 문화 취재를 고수해야 할지 아니면 새롭게 떠오르는 한류 현상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영국 일정을 마치고 파리 북역에 도착한 순간 예상치 못한 광경에 눈을 의심했습니다. 역사 내부 곳곳에 한국 아이돌 그룹의 대형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이벤트라고 생각했지만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갈수록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에 도착해 걷기 시작했어요. 미국 패션 브랜드의 영향력을 취재하려 했던 제 원래 계획이 무색하게 거리는 K-팝 스타일로 꾸민 젊은이들로 가득했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가 아침 식사를 하려는데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K-팝이었어요. 순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근처의 한 화장품 매장에 들어갔어요. 매장 전면에 K-뷰티 코너가 자리 잡고 있었고 많은 유럽 여성들이 한국 화장품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한 프랑스 여성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왜 한국 화장품을 선호하시나요? 그녀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연예인들의 피부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들의 비결이 담긴 제품이라면 믿을 수 있어요. 게다가 품질도 뛰어나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헐리우드 스타들이 아닌 한국 연예인들이 뷰티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니. 이는 제가 알던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오후에는 현지 문화평론가를 만났어요.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국 문화도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한국 문화가 떠오르고 있어요. 한류는 이제 유럽에서 무시할 수 없는 문화 현상이 되었어요.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국 문화 전반이 젊은 세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류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미국 문화의 영향력을 취재하러 왔는데
오히려 한국 문화의 파급력을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호텔로 돌아와 밤늦도록 자료를 분석하며 고민에 빠졌어요. 이대로 원래 계획했던 미국 문화 취재를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이 새로운 현상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현상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계 문화 지형을 바꾸는 큰 흐름이라는 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을 하고 국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장님, 상황이 예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유럽에서 한류 열풍이 믿기 힘들 정도로 거셉니다. 취재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어요. 실비야, 자네가 현장에서 느낀 그대로를 담아내게. 오히려 이게 더 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한류 열풍과 그 속에서 변화하는 미국 문화의 위치, 이 두 가지를 함께 다뤄보는 건 어떤가? 이 대화 이후 저는 취재의 방향을 크게 선회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의 한류 현상과 그 속에서 변화하는 미국 문화의 위치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어요. 다음 목적지인 베를린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유럽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며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베를린에 도착한 첫날, 현지 K-팝 팬클럽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유창한 한국어 실력에 놀라 물었습니다. 한국어를 어떻게 배우셨나요? 한 독일 소녀가 대답했어요. K-팝 가사와 한국 드라마를 통해 독학했어요. 요즘은 유튜브에 한국어 학습 영상도 많아서 배우기 쉬워요. 그들의 열정에 감탄하며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팬클럽 회장인 안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에요. 퍼포먼스, 패션, 뮤직비디오의 스토리텔링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요. 게다가 아이돌들의 성실함과 팬사랑은 정말 대단해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팝스타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한 남성 팬이 대답했어요. 물론 미국 팝도 좋아해요 하지만 K-팝만의 특별함이 있어요. K-팝 아이돌들의 무대는 정말 완벽해요. 노래, 춤, 표정 연기까지 모든 게 훌륭해요. 게다가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도 특별해요. SNS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고 팬미팅에서는 직접 대화도 나누죠. 이 말을 듣고 미국 팝스타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스타와 팬 사이의 거리를 당연하게 여겼는데 K-팝은 그 거리를 좁히는 데 성공한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미국 대중문화의 자만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계 문화를 주도한다는 자부심에 안주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다음 날 현지 대학의 한국학과를 방문했습니다. 교수님은 한류 덕분에 한국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문화를 즐기는 것을 넘어 학문적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라고 설명하셨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한류의 영향력이 단순한 대중문화 현상을 넘어 사회 전반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미국 문화의 영향력을 취재하러 왔다가 오히려 그 자리를 빠르게 대체해가고 있는 한류의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호텔로 돌아와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류는 단순한 문화 콘텐츠의 인기를 넘어 언어 학습, 라이프 스타일 변화, 그리고 학문적 관심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일시적인 현상일까? 아니면 세계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예고하는 것일까? 다음 목적지인 로마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있는 취재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유럽에서의 한류 열풍은 제가 알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고 이는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어요. 로마에 도착한 첫날, 한 카페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오늘의 취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두 젊은 이탈리아 여성이 열띤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정말 충격적이었어. 그런 잔인한 내용이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니 믿기 힘들어. 맞아. 나도 놀랐어. 한국 사회가 그렇게 폭력적이고 경쟁적인 곳인가 봐.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한국 드라마가 오히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취재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하나 고민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들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어 보기로 결심했어요. 실례합니다. 우연히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한국 문화를 취재 중인 미국 기자인데 혹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그들은 흔쾌히 승낙했고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그들이 오징어 게임 외에도 다양한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의 불시착, 도깨비 같은 로맨스 드라마부터 비밀의 숲 같은 스릴러까지 폭넓은 장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말했어요. 사실 오징어 게임을 보고 충격을 받긴 했지만 그게 한국의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런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한국 콘텐츠의 폭넓음에 감탄하고 있어요. 다른 여성도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의 다양한 면을 볼 수 있어 좋아요. 가족 간의 따뜻한 정, 현대적인 도시 생활, 전통과 현대의 조화, 이런 모습들이 매력적이에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 오해가 풀렸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단순히 하나의 측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만남 이후 저는 현지 영화제 관계자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최근 유럽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들이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어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이후로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유럽 관객들이 한국 영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성공은 단순히 트렌드나 유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 세련된 영상미, 그리고 보편적이면서도 독특한 문화적 요소들이 결합된 결과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탈리아의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 담당자와 만났습니다. 그는 흥미로운 통계를 보여주었어요. 최근 2년간 한국 드라마의 시청 시간이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인기가 높아요. 그들은 한국 드라마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한국 콘텐츠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문화적 교류의 창구이자 자아 성찰의 도구가 되고 있었어요.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한류의 표면적인 인기만을 보려 했던 제 시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어요. 한국 콘텐츠는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문화적 다양성을 세계에 알리는 강력한 매개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프로그램의 방향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단순히 한류의 인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 콘텐츠가 어떻게 세계 문화에 새로운 색채를 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문화적 교류와 이해가 어떻게 깊어지고 있는지를 조명하고 싶어졌습니다. 로마의 한 영화관에서 열리는 한국 영화제를 찾았습니다.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관객들 사이에서 미국 액션 영화 포스터를 발견했어요. 문득 제가 원래 취재하려 했던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미국 문화의 영향력, 그리고 지금 제 앞에 펼쳐진 한류 현상. 영화제 관계자와 인터뷰를 하던 중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영화의 인기가 급증했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할리우드 영화보다 한국 영화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 문화의 아성이라 여겼던 영화 산업에서 한국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의문이 생겨 현장의 관객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 이탈리아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영화는 신선해요. 할리우드의 클리셰에 지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이야기를 제공하죠.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 기자로서 자존심이 조금 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적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생각에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날 로마의 한 음악 페스티벌을 찾았습니다. K-팝 공연과 미국 팝스타의 공연이 같은 날 열리고 있었어요. K-팝 공연장은 입장을 기다리는 팬들로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지만 미국 가수의 공연장은 상대적으로 한산했습니다. 순간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미국 음악이 훨씬 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현상을 취재를 하려고 했지만 취재할 기운도 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한참을 멍하니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한 이탈리아 음악 평론가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흥미로운 광경이죠? 이게 바로 문화의 역동성입니다. 한 문화가 영원히 지배적일 수는 없어요.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의 말에 제 편견이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미국 문화의 우월성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 깨달음은 제 시각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후 유럽의 한 대형 쇼핑몰을 방문했어요. 미국 브랜드와 한국 브랜드가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며 두 문화의 경쟁과 공존을 실감했습니다. 한 매장 직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젊은 고객들은 K-팝 아이돌이 입는 한국 브랜드를 더 선호해요. 하지만 여전히 미국 브랜드의 클래식한 매력을 찾는 고객도 많죠. 이 말을 듣고 문화의 다양성과 공존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문화의 성공이 반드시 다른 문화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녁에는 현지 대학에서 열린 글로벌 문화 트렌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한 교수의 발표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류의 성공은 문화적 혼종성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서구의 요소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했어요. 이는 글로벌화 시대의 새로운 문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류는 미국 문화에 대한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문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호텔로 돌아와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미국과 한국의 문화를 단순히 경쟁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유럽 취재의 마지막 목적지인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한류와 관련된 마지막 취재를 진행하고 모든 여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날, 마드리드 시내 중심가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점과 한국 음식점이 나란히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과연 한류는 미국 문화처럼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까? 이런 생각을 하며 걷다가 우연히 한 작은 갤러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는 한국 현대 미술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전시회를 둘러보던 중 한 스페인 미술학도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국 미술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대답했어요. 네, 정말 흥미로워요. 한국 미술은 전통과 현대를 절묘하게 조화시키고 있어요. 이런 점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줍니다. 그녀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류가 단순히 대중문화를 넘어 순수 예술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다음 날, 현지 대학에서 열린 글로벌 문화 교류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스페인 교수의 발표를 듣게 되었어요. 그의 말씀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류의 진정한 가치는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한류는 서구 중심의 문화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아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문화 수출을 넘어 글로벌 문화 지형을 다채롭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점을 깨달았어요. 한류의 의미는 단순히 한국 문화의 인기나 경제적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풍성하게 하는 새로운 흐름이었던 거예요. 세미나가 끝난 후 한 카페에 앉아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저는 단순히 미국 문화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예상치 못한 한류 열풍을 마주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문득 제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문화의 교차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물결로 정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미국 문화와 한류, 그리고 다양한 지역 문화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글로벌 문화를 형성해가는지를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 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경험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문화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달았어요. 문화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도구이며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것이었죠.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 모든 경험을 어떻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담아낼지 구상했습니다. 단순히 한류의 성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온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 이해의 증진, 그리고 새로운 글로벌 문화의 가능성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유럽에서 겪었던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미국인들도 우리 문화에 대해, 그리고 세계 문화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한국을 방문해 한류의 발원지를 직접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